트럼프 트레이딩이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자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신민철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4차 반감기 사이클 올해 주목이 됐던 2024년인 만큼 정말 많은 코인 투자자 분들께서 지금 이 시장에 열띤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4차 반감기가 지난 4월 22일 마무리가 됐고 이후에 반감기 이후에 상승 사이클을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 조정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실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장 큰 거는 반감기 채굴자 매도가 가장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원래 매 반감기마다 반감기 직후에 채굴자들이 보유 물량을 파는 채굴자 매도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뭐 길게는 5개월까지 사이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네. 3, 4개월 정도 평균 이어져 왔습니다. 그거는 반감기 이후에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 운영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파는 건데요. 그 매도가 이번 사이클에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단은 조정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예상치 못했는데 독일 정부가 불법 행위에서 압수했던 비트코인 5만 개를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하게 판매를 하면서 5만 개라고 하면 하루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100배가 넘는 수량이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전부 팔아치우면서 그게 이제 시장의 매도 압력을 불러일으켰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10년 묵은 악재죠. 마운트 곡스 보상 물량이 지급된다는 소식이 불안감을 부추기면서 그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가격이 좀 하락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감기 하면 이제는 코인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다 하실 그런 용어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반감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공급량과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시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는 이런 공급 사이클의 이슈로 인해서 결국에는 상승 시세가 나타난다. 이런 게 반감기 이후의 상승 사이클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네. 근데 이제는 좀 다들 알다 보니까 이 반감기 효과가 좀 혹시 약해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요. 이거는 그 알고 말고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를 높이면 유동성이 줄어들죠. 네.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이 늘어나죠. 그러면 금리 올라갈 걸 아니까 유동성이 안 줄어듭니까? 금리 낮출 걸 아니까 유동성이 안 늘어납니까? 상관없죠. 그냥 이거는 A라는 작용이 있으면 B라는 반작용이 반드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거랑 똑같아요. 반감기는 매번 다 알았어요. 다 알았고 지난 사이클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급량이 줄어들면은 가격은 수요가 같다는 전제하에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이제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선행해서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그런 효과도 결과적으로는 물리적인 작용이 발생을 한 것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 기준으로 시세를 보면은 그 조정받은 저점이 한 53,500달러 선이었어요. 네. 이 부분보다 오히려 어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독일 정부의 매도라든지 마운트 곡스 보상 물량 같은 것들을 소화하는 네. 이 두 가지는 다 소화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독일 정부 물량은 다 매도가 완료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완전히 끝이 난 거고, 네. 마운트 곡스 물량은 아직 아니에요. 지금 3분의 2 정도가 거래소로 지금 배포가 돼서 이제 거래소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그러니까 보상 물량을 받을 채권자들에게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데, 거래소들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늦어도 2주 안에는 배포를 완료할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는 뭐 배포가 아마 거의 됐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그거를 정확한 일정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다 배포가 됐는지는 미정이지만 거의 배포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럼 3분의 2 정도의 물량은 지금 배포가 된 거고, 남은 3분의 1의 물량은 10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배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10월까지 남아 있는 거죠. 다만 지금 거의 3분의 2의 물량이 거의 배포가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가격이 오히려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운트 곡스 물량의 그런
시장 공포는 좀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추가적으로 지금 그 레딧을 통해서 채권자 한 500명 가까이에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한 56% 정도의 응답자가 비트코인을 한 개도 팔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을 모두 팔겠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8%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을 안 팔겠다는 쪽이 훨씬 많은 거죠. 네. 그것을 감안한다면 마운트곡스 14만 2천 개의 물량이 모두 배포가 된다 하더라도 막상 시장에 나올 물량은 이번에 독일 정부가 판매한 5만 개보다도 적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 독일 정부는 굉장히 짧은 기간, 한 2, 3주 안에 다 매도를 했는데 마운트곡스는 10월까지죠. 굉장히 긴 기간 안에 그거보다 더 적은 수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있는 거죠. 네, 마운트곡스 보상 물량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해킹 사건으로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이 마운트곡스에 투자를 했던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한 80억 달러어치의 물량 반환이 있었다라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채권자들이 10년 묵은 이 어떤 빚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코인 시장으로 이 받은 코인을 매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서 절반 정도는 매도하지 않겠다. 그간 10년 동안 가상화폐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네. 인정을 하셨기 네. 때문에 그냥 자산으로 가져가겠다. 혹은 좀 더 보유하겠다. 네, 이런 인식들이 좀 많았던 그거랑 걸로 똑같다고 확인이 보시면 되네요.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네. 그래서 어떤 뭐 부동산을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다. 그거 상속받았으면 바로 팔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급하면 팔 수도 있죠. 뭐 돈이 급하면 팔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18% 정도는 다 팔겠다. 네. 근데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안 파는 쪽을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사이클이 진행된다는 걸 이 사람들은 그렇죠.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또 이 보상 자체가 몇 년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수년간 그냥 자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없었을 뿐이지. 적금이랑 똑같아요. 적금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적금 받으면 바로 다 뭐 써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네, 네. 비트코인을 받았다고 해서 적금 들었던 게 이제 해지가 돼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받았다고 해서 그걸 다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너무 좋은 시기에 적금 만기가 온 거죠. 뭐. 네. 오히려 이 시기에 받았으면은 오히려 만약 예를 들어서 적금으로 치면은 이자가 막 오르는 시기에 받은 그렇죠. 거예요. 그럼 예. 오히려 또 넣어야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들 아는 반감기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좀 악재 같은 것들이 적은 하락폭으로 소화가 되는 과정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굉장히 하락폭이 적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지난 사이클과 지지난 사이클에서 각각 30% 이상의 하락이 최소 5번 이상씩 있었어요. 2차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뭐 40% 하락도 그 정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 최대 하락이 이번에 53,500달러, 한 7,700만 원 정도 갔을 때 한 27% 정도가 최대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 하락이 이번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사실 하락은 암호화폐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약한 수준이었다.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무서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크거든요. 신민철 작가님의 책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서 이런 반감기 사이클의 상승의 고점은 반감기가 마무리되고 종료되고 나서 12개월에서 18개월에서 정점이 나온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이 같은 전망은 과거 사이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이클에 대한 차트를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저희한테 주셨던 걸 네.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초반에는 별로 크게 오르지 않다가 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각도를 네, 포물선 급격하게, 상승이라고 하죠. 급격하게 각도를 키우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제 악재 수급적으로 매물들을 잘 소화하고 나서 좀 본격적인 상승 시작되는 시기,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이 좀 마무리되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지. 네, 제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 적었던 내용 지금 거의 그대로 가고 있는데요. 네.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어요.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1이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6개월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2024년 10월까지겠죠? 까지의 기간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모으는 기간이에요. 네, 그 채굴자 매도 한 4, 5개월까지도 이어지는 그거를 다 소화하고
또 팔려고 했던 사람들 다 소화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기존 사이클들에서도 한 반감기 이후에 4개월에서 5개월 지점까지 평균적인 상승률이 한 20% 정도였습니다. 근데 평균이 20%라는 건데 이 기존 사이클들이 어느 정도냐면 두 번째 사이클은 그 반감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한 20-30%밖에 안 올랐는데 거기서부터 거의 30배가 올랐습니다. 남은 1년 동안. 네. 그리고 지난 사이클도 반감기 한 4개월 후까지 마찬가지로 한 20%밖에 안 올랐는데 거기서부터 8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형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거의 다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런 파라볼릭 상승이라고 하죠. 포물선 상승을 하는 게 이 비트코인 사이클의 특징입니다.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슈퍼 사이클이라든지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뭐 지지부진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속도가 딱 과거 평균 속도예요. 심지어 아직도 조금 더 빨라요. 왜냐하면 반감기 전에 워낙 많이 올랐던 게 있어서 아직도 지난 2차, 3차 사이클보다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근데 2차 사이클 반감기 이후에 30배, 3차 사이클 반감기 이후에 8배를 감안을 하신다면 지금 전혀 페이스가 느린 것도 아니고 사이클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조금 더 빠르다, 여전히. 라는 것을 인식을 하신다면은 네, 지금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 1, 2차 사이클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부의 기회였던 것 같고요. 이후에도 역시나 3차 사이클의 8배,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 그 시점부터의 상승 이후 고점이 8배까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망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그 답을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대 이더리움 어느 쪽이 더 좋을까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는 홍콩에서 아시아 최초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ETF가 동시에 승인됐고요. 근데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가상화폐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앞서서 연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이번에 바로 간밤이었죠. 7월 20일 밤 사이에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질 땐가, 미국에서 나오는 이슈들은 영향력이 크던데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요? 일단 블랙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도는 비트코인의 한 10에서 15%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게 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시가총액상으로는 비트코인의 30% 정도에 달하는데 관심도는 10에서 15%라면은 뭐 시가총액 대비하면 반도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를 감안하면은 조금 관심도가 떨어진다. 가장 큰 이유는 스테이킹이 제외됐기 때문에. 네, 이더리움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가치 중에 하나가 기관들에게는, 특히 개인보다도 기관들에게는 그 패시브 인컴이거든요. 마치 채권과 같은. 근데 그런 배당주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이더리움의 핵심 펀더멘털 중 하나인 스테이킹이 사라지면서 연평균 한 4에서 5% 정도 되는 패시브 인컴이 사라진 ETF예요. 네,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조금 반쪽짜리 ETF다라는 말들이 많죠. 그러면서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 ETF가 이제 이 찍는 날 기준으로 오늘 밤부터 출시가 되는데, 막상 출시되고 기관들의 반응이 뜸하다면은 오히려 가격에 더악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기대를 했는데 네. 그것조차 없다라는 게 밝혀지면은 오히려 가격이 더 안 좋아지겠죠. 네, 그런 좀 리스크가 존재한다. 다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가격 변화 말고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없었던 수요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더리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이더리움의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데, 다만 단기적 가격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비트코인 때도. 네. 이더리움, 그 비트코인 ETF 승인 당시에도 승인되고 나서 오히려 가격이 20% 가까이 하락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거를 감안한다면 이더리움 ETF도 뭐 당장의 가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차이점은 이런 좀 배당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수익이 발생하느냐 아니냐 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비트코인도 원래 없고요. 네. 비트코인 원래 없어요. 네. 근데 이더리움은 이제 지분 증명이라고 해서 이더리움을 그 네트워크에게 예치하는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하죠. 그런 검증자, 이 검증자는 비트코인으로 치면 채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검증자들에게 새로 블록이 형성될 때 나오는 보너스 이더리움을 배포를 해요. 그래서 스테이킹을 한 사람이 연 한 4%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원래 없는 거고요. 네. 채굴자가 아닌 이상. 네. 근데 그 이더리움 그 스테이킹 그 패시브 인컴 연 4% 정도 되는 수익이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인데 기관이 들어가기 위한 그게 이더리움 ETF에는 없다는 거죠. 스테이킹을 못 해요. 이더리움 ETF로 그 자산운용사들이 취득한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못 합니다. 예. 네. 근데 비트코인 ETF에서 월배당 ETF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무언가 다른 상품들이 조합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아, 원래 본질 자체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네. 채굴을 했을 때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배당 같은 그런 역할을 비트코인은 하는. 그 네. 채굴자가 되려면 정말로 이제 채굴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더리움은 그냥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에 예치하는 것만으로 그 보상의 일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더리움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자산은 아니군요. ETF가. 그렇죠. ETF가 좀 네. 반쪽짜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러면 ETF의 매력은 뭘까요? 비트코인 현물 네. ETF, 또 이더리움 현물 ETF. 이거는 뭐 명확한데요. 네. 접근성, 그 다음에 신뢰성, 그 다음에 안전성. 예. 그 혁신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구매하려고 하면은 거래소에 이제 본인 그 계좌를 등록을 한 다음에 그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고 또 그거를 거래소에 그대로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지갑 등으로 옮겨야 됐죠.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설명드려도 이게 뭔 말인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주식은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봤지만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거래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 현물 ETF가 안 되지만 미국이란 가정하에 그냥 증권 앱에서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 현물 ETF를 사면은 나를 대신해서 블랙록 같은 자산 운용사가 그 비트코인을 사서 스탁까지 보관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개인 지갑이나 그런 보관의 의무도 사라지죠. 그 다음에 나는 거래소 못 믿겠어. 난 비트코인도 못 믿겠어. 근데 블랙록이 한대. 그러면은 믿을 수 있죠. 블랙록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예요. 거기가 한다고 하면 이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SEC가 미국이 언제든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안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ETF를 인정했어. 그러면 금지할 일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신뢰성까지 생기는 거죠. 네, 모든 면에서 혁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큰 게 있는데요.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기업은 훨씬 더 까다로운 그런 규제들을 받거든요. 근데 현물 ETF가 생김으로써 기업들이 그냥 주식을 사듯이 지금도 한국도 기업들이 주식은 그냥 살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현물 ETF를 통해서 기업들이 진입하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런 또 특장점이 있죠. 네. 저도 3차 사이클을 살짝 타봤는데 그때 이제 거래소에서 그냥 매매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놓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잘 매도도 하고 수익도 보고 네. 또 푹 하락할 때는 또 사니까 또 올라가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런 이제 트레이딩이 아니라 진짜 비트코인을 제대로 좀 규모 있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지갑 을 네. 가지고 계시고 그로 좀 옮겨야 보다 좀 안전한 그쵸. 매매를 할 수 있는 네. 건데 ETF가 나오게 되면 그러한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좀 더 안전하게 신뢰성 있게 네. 손쉽게 네. 매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네. 점에서 네. 큰 강점이 ETF 네. 상품에 있다라고 네. 보시네요. 그리고 지금 미국 부의 3분의 2 정도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베이비 부머 세대의 그 비트코인 투자율은 10%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신뢰도의 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신뢰도 떨어지고. 근데 블랙록이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도 그냥 증권 앱에서 가능해. 이렇게 되면서 베이비 부머 세대 같이 원래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없었던, 근데 돈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세대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는 거죠. 네. 비트코인 최근에 53,500달러 반감기 이후에 저점을 찍고 68,500달러 수준까지 반등했던 그런 또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바로 또 이분이 앞으로 가상화폐를 좀 많이 홍보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까지도 했던 인물이죠. 바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인데요. 피습 사건이 지난 13일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까스로 정말 그 오른쪽 귓볼로 총알이 비껴나가게 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그 이후에 또 강한 반등을 함께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 내에서도 이런 공화당 후보,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비트코인 시세도 올라갔고 또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참 좋았었거든요. 이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앞으로 전망까지 해주시죠. 네, 뭐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네. 트럼프 후보가 그 암살 미수 사건이죠. 이후로 당선 확률이 이제 뭐 시장에서 보는 당선 확률이죠.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될 시 좋을 것을 호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자산들이 오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자산들이 내리는 그런 트럼프 트레이딩이 있었는데 네. 비트코인도 정확히 그 혜택을 입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을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한 15%, 6% 정도 더 낮았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거의 열흘 만에 15, 6%가 올랐다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혜택을 받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왜 혜택을 받았냐고 하면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네. 현 집권당은 반암호화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친암호화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비트코인 컨퍼런스라고 해서 비트코인에서 가장 큰 행사가 내쉬빌에서 열려요. 근데 여기 마지막 날에 트럼프가 한 30분 정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행사에 나와서 연설을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치면서 트럼프 트레이딩의 수혜를 잇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대선 변수 가운데서 비트코인이 특별히 중요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지난 그 대선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비트코인은 아예 뭐 안중에도 없었잖아요. 양 후보가 다 사실 반 비트코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친암호화폐적으로 옮긴 이유는 뭐 결국 하나이자 둘인데요. 표심이죠. 표를 얻기 위해서. 네, 미국에 지금 약 5천만 명 정도의 디지털 자산 투자자가 있다고 해요. 네. 그 표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5천만 명. 네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유권자의 거의 뭐 20%라고 하는데 그 표를 얻기 위함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암호화폐 지금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졌어요. 4년 전과 비교하면. 그럼 산업이 커졌다는 얘기는 거기서부터 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암호화폐를 지지하면 후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선거자금. 표도 얻고 돈도 얻고. 이보다 좋은 게 없죠. 근데 지금 집권당은 반암호화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반대로 하면은 그 반사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죠. 네, 오히려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친암호화폐적이었으면 트럼프는 반대로 행동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오히려.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가상화폐에서 이런 트럼프 트레이딩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가 비트코인 시장 향방의 중요한 변수가 될까요? 굉장히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민주당 측이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하락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도 어쨌든 4년 더 반암호화폐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단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그렇죠. 되나요? 네. 단기, 중장기 모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중요한 변수네요.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반대로 트럼프 쪽이, 공화당 쪽이 승리를 한다면은 4년간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도 당장도 영향이 클 것이고, 또 4년간 그게 지속이 된다면 다음 사이클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네. 일단 지금 일각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게리 겐슬러가 거의 바로 사퇴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게리 겐슬러가 2026년까지 그 임기가 남아 있는데 내년 초 정도에는 사퇴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게리 겐슬러가 지금 약간 반암호화폐적인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잖아요. 비트코인 ETF도 거의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 승인을 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나간다면 그 자리에 누가 오겠어요? 갑자기 또 반암호화폐적인 의장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거의 친암호화폐적인 의장이 온다고 봐야 되죠. 그럼 이 의장이 오면 뭐부터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라나 같은 다른 ETF부터 바로 승인할 것 같아요. 네. 연이어서요. 네. 다음 타자는 솔라나의 가능성이 큰가요? 거의 솔라나죠. 왜냐면 지금 솔라나가 신청이 들어갔잖아요. 네, 얘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지. 네. 근데 지금 게리 겐슬러면은 아마 올해 안에는 거의 안 될 거예요. 근데 게리 겐슬러가 물러난다면은 다음 의장이 취임하자마자 거의 될 수도 있어요. 솔라나가. 네. 그렇다면은 만약 이번 사이클 내에서 민주당 집권이면은 이더리움 이후에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다른 ETF는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공화당이 되면 뭐 솔라나든 그 위에 뭐 다른 뭐 아발란치부터 시작해서 다른 ETF들도 연달아 승인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굉장히 강력한 붐이 일어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이번 미국 대선이라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4차 반감기 이후 상승 사이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달에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을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현물 ETF도 아직 없고 기존에 좀 거래되던 현물 ETF도 오히려 거래를 좀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법안을 이렇게 시행하기로 하겠다. 물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시행을 하는 거긴 하고요. 그런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현물 ETF가 줄줄이 승인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실까요?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뭐 가상자산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금, 주식, 채권 같은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네. 얘가 자산 클래스이기 때문에 따로 나눠야 될 필요가 없어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뭐 그러면 증권자산 거래법 이런 걸 따로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냥 자산 거래법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미국은 하나의 그냥 자산 클래스로 동등하게 지금 편입을 시킨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네. 한국은 근데 아직 거기까지 시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 격차가 있을까요? 이 말은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아예 생각들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현물 ETF를 승인할 거란 것도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있었고 그런 걸 예상했고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다면 미리 준비를 했겠죠.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승인되었을 당시에 그 당시에는 거래가 됐었거든요, 심지어. 그러다가 급하게 막은 것에서부터 이미 어느 정도 좀 약간은 행정적으로 매끄럽지 못했다. 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준비가 잘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날 거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미국의 현물 ETF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거래가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자산 운용사에게 승인을 해줘야겠죠. 홍콩처럼. 네. 우리도 잘 준비된다면 그래서 순차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좀 허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게 좀 인식의 차이, 준비의 차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미국 대선으로 돌아와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지 시간 25일에서 27일 세계 최대 비트코인 행사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업계에서는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지정한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인가. 근데 뭔가 굉장히 큰 또 선포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찾아봐도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없죠. 네.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있는 말인데요. 예, 있는 말인데 만들어낸 말 같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 의미는 어떤 거라고 전략적 보시는지. 준비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금과 같은 이제 리저브 에셋이죠. 준비 자산 그냥 준비 자산과는 좀 달라요.
그냥 준비 자산은 이 달러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백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를 지탱해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금과 금? 같은, 네, 또는 다른 나라의 커런시라든지 네. 통화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 자산을 하는데, 전략적 준비 자산은 그런 달러를 백업하기 위한 준비 자산은 아닙니다. 그냥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비축해 두고 있는 자산이란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미 있습니다. 석유. 네, 이 석유도 전략적 비축 자산, 준비 자산이에요. 아. 네. 근데 미국이 석유를 꼭 의무적으로 달러를 백업하기 위해서 비축하는 건 절대 아니죠. 국익을 위해서 하는 네, 거죠.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미를 하는 게 바로 전략적 비축 준비 자산입니다. 근데 사실 약간 빛 좋은 개살구의 느낌이 있어요. 네. 어떤 의무는 없거든요.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해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갑자기 막 사기 시작한다?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뭐 근데 그건 있겠죠. 지금 20만 개 정도 갖고 있는 그 불법 행위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미국이 중간중간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럼 안 팔게 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존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반암호화폐적이었잖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네, 정치에서도 반암호화폐적이고, 규제 면에서도 반암호화폐적이고, 금융 면에서도 반암호화폐적이었는데, 금융 쪽에서는 일단은 반은 돌아섰죠. 현물 ETF가 들어오면서. 근데 아직 은행권에서는 안 돌아섰어요. 반만 돌아선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된다면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국가가 통틀어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생긴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국가에서 뭐 에너지 같은 것들은 정말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준비할 자산이라는 네. 점은 진짜 누가 봐도 인정을 할 수 있겠죠. 뭐 석유, 가스 이런 것들. 그런데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 유력 후보가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언급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네. 상징적인 의미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셨고요. 네.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법정화폐로 채택했던 엘살바도르 대통령 네. 얼굴이 떠오르는데 네. 네, 좀 더 전향적으로 음. 아예 그냥 법정 화폐를 바꿔버렸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뭐 그럴 일이 당분간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없겠지만, 네, 그 이제 굉장히 전향적인 건 이제 엘살바도르 대통령이고 그 다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럼 미국이 되는 미국이 건가? 지금 근데 거의 가장 적극적이죠, 사실. 유럽의 어느 나라도 미국만큼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럼 왜 미국이 적극적이냐? 저는 그냥 하나라고 생각해요. 돈과 힘이 되니까. 네, 이 산업이 네, 지금 전체 시장이 3조 달러가 안 됩니다. 전체 시장이 3조 달러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미국에 이미 3조 달러 기업이 3개나 있잖아요. 네.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네, 3개나 네. 있잖아요. 네, 그 미국에 3개나 있는 3조 달러 기업 하나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시장 다 합쳐봐요. 근데 이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커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급률이 2000년도 인터넷 수준밖에 안 돼요. 24년 전 인터넷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근데 보급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계속해서 보급률이 채택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향후 시장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채택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3조 달러도 안 되는 이 시장이 앞으로 10조 달러를 넘어갈 거고 언젠간 금을 넘어갈 거고 수십조 달러가 될 건데 이거를 선점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걸어볼 만한 베팅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인 거예요. 완전한 블루오션. 다른 자산시장은 전부 레드오션이잖아요. 근데 얘는 최고의 블루오션인 거예요. 이거를 선점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다른 나라들은 그럼 이걸 선점을 안 하냐? 네. 쉽지 않아요. 엘살바도르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막 이거를 한다는 게 이거 안 돼요. 안 되는데 미국은 그 돈과 힘이 되면 뭐든지 하는 좀 그런 국가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그게 가능한 거죠.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엄청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독일 같은 나라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지.
독일은 이미 금에서도 같은 실수를 했어요. 예전에 금이 최고 저점이었을 때 팔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미. 네. 아까 초반부에 언급했었던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네. 5만 개 매도 이슈를 가지고 그것도 이번 설명해 사이클 그 53,500달러의 최저점이었죠. 아, 그래요? 그때 팔았죠, 독일이. 네. 인플레이션을 크게 경험했던 국가인데, 또 그 화폐 가치의 하락을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아는 국가인데, 참 또 이런 선택을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결국은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국가에서 지금 돈이 필요한데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 하다 보면은 뭐 비트코인 판다고 하더라도 뭐 그거를 갑자기 제동을 걸고 반대해서 뭐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죠. 네. 네. 아까 미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투자자 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유력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식을 전향적으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네. 전향적으로 바꿔서 이번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돈과 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걸 좀 이해하고 체감하기 위해서 수치를 좀 더 알아보면 이 행사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거 좀 조금 알아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기본 참석표 자체가 한화로는 60에서 70만 원 정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된 표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상위의 표 같은 경우에는 좀 앞자리나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1,000만 원대가 넘어가는 가격을 하는데도 이제 좋은 표 같은 경우에는 매진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이번에 트럼프가 연설할 때와 같은 그런 VIP 참석 자리는 한화로는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석표 자체가. 너무 격차가 너무 네. 큰데요. 근데 그건 이제 정치적 후원성 기금으로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미 돈이 된다는 게 나오는 거죠. 네, 코인 투자자들은 또 이 트럼프 후보의 컨퍼런스 참석에 대해서 또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당장 이번 11월에 대통령이 될 확률이 어쨌든 현재로서는 가장 높잖아요. 그런 사람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와서 친암호화폐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로 엄청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요. 만약 이 자리에서 어떤 정책적인 약속, 앞에서 말한 그런 전략적 준비 자산 같은 네. 정책적인 약속까지 한다면은 네. 비트코인 가격에도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무조건 망한다. 이거는 뭐 주식도 그렇게 또 똑같이 얘기하시는 분 여전히 지금도 계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산을 놓고도, 그리고 똑같이 어떤 수익률이 좋은 펀드가 있어도 투자자들 가운데서 수익 보는 투자자는 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고요. 아무리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뭐 주식이나 자산이더라도 정말 그 큰 뭐 손실을 보신다든지 큰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또 뽑았지만 다른 헤드라인 보셔도 2주 전에 나온 또 제이모 언론사의 헤드라인도 비트코인은 바보나 산다. 뭐 모건이겠죠. 그리고 뒤에 화폐를 믿는 게 더 멍청하다, 이런 반론까지 붙여서 헤드라인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장기 투자가 답일까, 여러 일단은, 얘기들이 있어요. 네, 비트코인에 지금 3년 이상 투자해서 손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이 4년씩 반복이 되는데 한 3년쯤 되면은 전의 가격을 무조건 넘거든요. 안 그랬던 역사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그냥 사서 3년 동안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타면서 계속 레벨업을 해나가는 자산이란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왜 손해를 보냐면은 가격이 떨어질 때 손실을 보고 팔고. 파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단기 투자를 하고 또는 알트코인. 네. 그것도 이제 흔히 말하는 득보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보시는 거고,
비트코인을 산다면 그냥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3년만 지나면 손해볼 일이 여지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선물. 그렇죠. 코인 선물 투자하시는 선물이 분들. 선물 투자 같은 거. 네, 그리고 뭐 코인은 개인도 뭐 옵션 투자 같은 게 가능하니까. 네. 그럼 파생상품 투자, 레버리지 투자를 네. 하다가 손해를 보는 거죠.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손해를 볼 일이 없다. 비트코인에 한해서. 다만 네. 어쨌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건 아니잖아요. 요즘이면 군대 2번도 갔다 오는 시간이잖아요. 군대 2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 동안 어쨌든 뭐 손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능적으로 현명하게 투자를 한다면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기준으로 4년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것을 이제 착안을 해야죠. 그 부분에. 그래서 제가 책에도 적었잖아요.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사이클을 타는 투자를 하는 방법. 그래서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트코인 사이클은 3년 상승, 1년 하락의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힌트가 나오죠. 3년 상승하는 초기에 들어가서 그 3년 상승의 후반부에 나오면 되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1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물으시면은 쉽습니다. 2025년 말에 이번 사이클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2026년이 하락장이 되겠죠? 그럼 또 언제부터 상승장이 시작되냐? 2027년, 8년, 9년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정확한 상승 시기의 바닥과 정확한 하락장으로 변경될 시기의 고점은 잡을 수 없겠죠.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훌륭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사이클을 노린다면 2027년에 초기에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 2029년에 분할 매도로 나오면 돼요. 그래서 3년 상승에 1년째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 3년 상승에 3년째 분할 매도로 나오는 방법을 반복하면 되는 거죠. 매 사이클마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확실하면서도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가장 쉬운 투자 방법이 되겠죠. 코인을 아직 한 번도 투자해보지 않았다. 가상화폐 중에서 나는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으셨을까요? 그럼요. 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1은 모아가는 시기다. 힘을 비축하는 시기다. 진짜는 페이지 2부터다. 페이지 1은 6개월. 6개월. 그러면 2024년 10월 말까지. 네. 그러면 2024년 10월 말까지는 여전히 축적하는 힘을 비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죠. 진정한 상승은 그 이후에 온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가상화폐 시장이 사이클을 타고 전고점을 넘기는 레벨업하는 과정을 이어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네. 정리를 해보자면 그건 뭘까요? 네, 일단은 1차적인 이유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은 철저하게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정해져요. 왜냐하면 용도 자체가 100% 구매력 저장이거든요. 화폐에 대한 해지예요. 통화에 대한 해지. 그 역할을 하는 최고의 자산이 이미 존재했죠. 금. 근데 금은 한 그래도 5에서 10% 정도는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의학용도 있고 공업용도 있고 산업용, 그다음에 사치품용, 장식품용 등등 다른 용도가 있지만 금도 한 90% 이상은 구매력 저장 용도였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걸 사치품으로 못 쓰죠. 나 비트코인 걸고 다녀 이거 못 하죠. 알리테무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공업용으로 못 쓰죠. 네. 비트코인은 그냥 100% 구매력 저장이에요. 그러니까 금의 완전히 순수한 결정체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른 용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구매력 저장을 위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이 돼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성이라고 하는 면이 있죠. 비트코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다 되는데 이 공급과 수요를 크게 밸런스를 어긋나게 하는 이벤트가 4년마다 한 번씩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반감기예요. 그래서 반감기를 기점으로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어긋나면서 이 효과가 6개월 뒤부터 나타나요. 왜 6개월 뒤부터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갑자기 우유 공급을 줄여요. 하지만 가판대와 창고에 지금 재고가 있어요. 그럼 당장 내일부터 우유 가격이 폭등하지 않겠죠? 시간이 좀 지나야 폭등하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비트코인 생산량이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도 거래소에 아직 있어요, 재고가. 그러니까 바로 폭등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지속되면 언젠가 영향이 나타나겠죠. 언젠가부터 가판대의 물건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사재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폭등을 하는데 그게 반감기 6개월 후에 일어난다. 그러면서 반감기 6개월 후부터 폭등하는 포물선 상승이 일어나는 형태가 발생을 하고 그게 발생을 하면 이제 거품이 붙기 시작해요. 왜냐면 너도 나도 막 달려들어서 사재기를 하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포모가 와서 엄청나게 달려들죠. 그러면 거품이 엄청나게 형성되겠죠. 그럼 비트코인의 현재 단계에서의 그 수용도, 채택률, 보급률을 감안했을 때 적정 가치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버려요. 사람들이 광기로 달려드니까. 그러면 그 거품은 계속 유지되지 못하죠. 언젠가는 꺼지겠죠. 네. 그럼 그 꺼지는 순간 이제는 반대로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 패턴을 지금 3차례 반복했고 이번에 4차례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저는 앞으로도 향후 한 5번에서 6번 정도는 이 사이클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형태가. 다만 그 사이클의 그 등락이라고 하죠. 그 뚜렷함은 시간이 갈수록 무뎌질 것이다. 왜냐? 더 많은 참여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오를 때도 덜 오르고 내릴 때도 덜 내리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반감기에 의해서 가격이 변형되기 때문에 이 사이클 자체 패턴은 5번에서 6번은 더 반복이 될 것이다. 그럼 왜 5번에서 6번이냐? 그걸 넘어가면은 이제 보급률 자체가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해요. 지금의 인터넷처럼. 네. 지금 인터넷은 웬만한 데는 거의 다 보급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보급된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이 패턴이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3년 상승, 1년 하락의 가상화폐 사이클, 그 사이클 내에 반감기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한 차례씩은 포모가 발생하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도 높게 유지를 하다가 인하하기 시작할 때 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중립금리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 첫 집 마련을 할 때 중립금리까지 갔어요, 금리가. 네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더 안 올리고 낮춘대요. 제가 그때 샀거든요. 그랬는데도 정말 막차를 제대로 잘 탔습니다. 그게 2019년 초반이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유동성 막 긴축으로 가다가 이거를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물론 몇 차례 더 인하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또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게 또 가상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ETF 현물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 쪽의 자금도 어쨌든 들어온다라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아직 명확치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미국 대선 이슈까지 지금 더해지면서 사실 포모에서 버블이 붙을 만한 또 새로운 한 3가지 정도 네. 모멘텀이 더 붙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어떠신가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마운트 곡스의 약제도 10월 31일에 끝나잖아요, 완전히. 예. 네. 그러면 10년 묵은 최대 약제도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게 시장에 영향이 컸나요? 엄청나게 컸죠, 마운트 곡스가. 오. 네.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도 마운트 곡스에서 이체가 있었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한 2, 3%가 바로 급락을 했어요. 이체가 됐다고 해서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움직인 것 뿐인데도 가격이 그렇게 급락을 할 정도로 영향을 많이 주죠. 근데 얘가 사라진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호재죠. 거기에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유동성은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겁니다. 왜냐면 100% 구매력 저장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화폐 가치에 대한 해지, 그러니까 반대 위치에 완전한. 그래서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거의 완벽하게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유동성이 지금 최대로 쪼여져 있는 상태죠. 금리가 최대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게 또 9월부터죠. 그러면은 반감기 페이즈 2, 반감기 지나고 6개월 후인 이 시점에 딱 맞물려서 또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 그때 11월에 선거까지 있죠. 거기에 비트코인은 원래 4분기가 평균 수익률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최고의 분기입니다. 근데 그 4분기까지 겹쳐져. 모든 호재가 거의 3분기에서 모든 악재는 다 마무리되고 네. 4분기에 모든 호재가 몰려오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 질문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 사이클을 타면 당연히 알트코인도 올라갈 것이고 그 상승폭은 더욱더 큽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요즘 정말 많으신데 정말 관심 있게 그 추세를 따라가고 트렌드를 해석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어려운 게 또 알트코인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굳이 알트코인을 투자해야 하는가 좀 의문이 생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트코인의 수익률로 만족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두 가지 정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한두 개의 알트코인에 몰빵하지 말라. 그렇게 네. 되면은 알트코인은 정말 불장에서도 한 50% 하락이 언제든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생각해서 절대 몰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알트코인 투자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가져가라. 네. 그 두 가지를 좀 지키신다면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며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에서 좀 모자랐던 부족했던 추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트코인 시장의 최근 트렌드를 또 몇 가지 꼽아주신다면 네. 간략하게 어떤 일단, 트렌드가 네, 형성되고 지금 있나요? 당장 2024년 7월 기준으로 하면은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ETF죠. 그래서 ETF 트레이딩. 그래서 솔라나가 최근에도 굉장히 강력한데 그건 역시 이제 이더리움 다음에 거기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욱더 높은 확률로 솔라나가 ETF가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원래도 이번 사이클에 강했던 솔라나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 근데 앞으로 꼭 솔라나가 아니라 뭐 아발란치라든지 에이다라든지 다른 그 알트코인들도 ETF 이슈랑 엮이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게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이만큼 정치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정치 코인들이 굉장히 지금 강세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와 관련된 알트코인들, 뭐 트럼프와 바이든을 형상화한 그런 알트코인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세인 게 있겠고, 다만 정치 알트코인은 반드시 대선 전에 저는 매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치 테마랑 똑같네요. 네, 이런 테마는 네. 반드시 그 테마가 끝나면은 끝이 나거든요, 같이. 네. 한 발 앞서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한 발 앞서서 그 자신이 없으신 분은 아예 쳐다보지 않으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밈코인이에요. 이번 사이클도 밈코인이 굉장히 강한데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 도지와 시바이누가 굉장히 강력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거기에 뭐 페페라든지 개구리 캐릭터, 그다음에 위프라든지 이건 시바이누의 이제 이상한 번거지 모자 같은 것은 그런 거. 그다음에 플로키라든지 마찬가지로 시바이누입니다. 봉크 이것도 시바이누예요. 그런 네, 강아지나 다른 동물들을 형상한 민코인들이 굉장히 강세예요. 굉장히 강세인데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요. 민코인은 시세가 순간적으로 쫙 올랐다가 고점 찍고 쫙 떨어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지난 사이클에서도 도지가 그랬어요. 근데 이거에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좋은 타이밍에 나올 자신이 없다면은 마찬가지로 별로 안 건드는 게 좋다. 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 좀 솔라나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을 적절히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테마 코인, 밈코인 같은 것에 투자를 할 거면은 소액으로 네, 재미 삼아서 하시는 정도로 하고 몰빵은 안 하는 것. 그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네. 매도하는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코인 때문에 뭐 물론 미리 가격을 걸어두실 수도 있지만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내 어떤 생활 패턴도 잘 파악을 하시고 나의 어떤 성향도 잘 파악하셔서 알트코인은 선택하시든지 그러지 않으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9월이면은 금리 인하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피벗이 이제 미국에서 9월부터 시작될 것이다. 아니다, 7월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7월 이제 FOMC는 얼마 남지 않았고 9월 정도로 일단 중론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 모멘텀이 있고 10월에는 마운트 곡스 악재 해소, 11월에는 미국 대선까지 대선의 결과를 보고 또 코인 시장 분위기 잡아갈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면서 또 반감기 사이클 페이지 2가 10월 정도면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상승 각도에 대해서 또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실까요?
네, 일단은 페이지 2에 얼마나 오르나가 좀 중요할 건데요. 지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 페이지 2까지도 크게 안 오르다가 페이지 3에서 폭발적으로 올랐고, 그러니까 반감기 1년 후부터가 정말로 올랐고,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감기 한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이제 정말 많이 올랐다가 그 이후로 중국이 채굴 금지를 하면서 한번 폭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서 반감기 18개월 후에 또 정점을 한번 더 찍은 그런 형태거든요. 이번에 사실 어떻게 될지 정확한 짐작은 어렵지만 만약에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이제 반감기 6에서 12개월 사이죠. 이 기간 동안 많이 오른다면 거기서 저는 1차 정점이 한번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정점이 발생을 한 이후에 좀 강한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비트코인 1차 사이클에서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많이 올랐을 때 그 이후로 거의 7, 80%의 강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뭐 지금은 그 정도까지의 변동성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강한 하락이 있은 이후에 다시 올라서 8개월 후에는 첫 번째 정점의 5배가 더 올랐어요. 그랬던 더블탑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6에서 12개월 사이, 그러니까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은 그런 식으로 한번 정점을 찍고 큰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시 올라서 내년 말, 2025년 말에 두 번째 정점을 찍는 그런 더블탑의 형태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럼 왜 이런 더블탑이 발생을 하느냐? 이번에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한 사건이 크게 두 개가 있죠. ETF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반감기가 있었고, 두 번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번의 사건이 만약 지진으로 치면은 진원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1파가 있겠고, 두 번째 2파가 있겠죠. 그 파동이 한 차례 시간차를 두고 오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두 번에 걸쳐 정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경우 뭐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두 번째 정점, 그러니까 내년 말에 있을 최종 정점에서는 저는 비트코인이 지난 사이클이 반감기 이후에 8배가 올랐는데 이번에 아무리 못해도 4배 정도, 그거의 절반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반감기가 64,000달러였으니까 4배 정도의 상승이라고 하면 25만 달러? 네. 하나로는 한 4억 가까이 되겠죠? 김치 프리미엄까지 더하면은. 그 정도 가격이 저는 뭐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포모가 더해지고 버블이 낀다면 조금 더 그러면 더 상승률을 오를 볼 수 수 있는 있다고 거죠. 네. 예상을 해주시는 거고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는 정점 예상치인가요? 아니면은 만일에 트럼프가 낙선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방으로 좀 보실까요?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 상승폭이 조금 더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유력하잖아요. 현재 시점으로서는. 그걸 기준으로 이제 전망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은 약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뭐 지금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9천만 원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아니요, 현재 들어가- 가격은 무조건보다는 훨씬 더 오르고요. 아, 오르고요. 네. 그렇군요. 오르긴 오르는 거군요. 그럼요. 네. 네. 그 영향 자체는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고 끝날 거예요. 다만 그것 때문에 기세가 꺾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솔라나라든지 다른 ETF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전체 암호화폐에 대한 투심이 좀 약해지겠죠. 그런 영향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가격보다는 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미니멈으로 보셨을 때 네. 예상하는 가격은 어느 정도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5만 달러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하나로는 2억이 넘겠죠. 아, 네. 2억 넘는 네. 네. 정도의 시세를 예상을 해주셨네요. 네. 어쨌든 올라간다라고 비트코인 이 4차 반감기 이후의 사이클 전망을 하면서 내년 말까지의 어떤 상승 사이클, 그 안에 어떤 변동성을 내포할 수 있는 가능성, 여러 시나리오까지 그려봤고요. 그리고 2026년은 조정 사이클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가상화폐 투자,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면서 이런 자산에 대한 경험 키워나가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신민철 작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